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매가 돼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 때 내 보증금 받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엄청 강화시켜 놓았지만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경매권을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가 끝이 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 주택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 챙겨야 되는데 그때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 전세권자하고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소송도 좀 편하게 해주고 집행도 좀 편하게 해줬어요. 대신에 경매권 안 주는 대신에. 자, 임대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주택 비워줘야 되고 서로 동시 이행 관계예요. 근데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줄 준비를 다 마쳤어. 이행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장만을 못했나 봐요. 지체에 빠졌어요. 자, 우리 물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하면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었죠. 이미 경매할 수 있었죠. 근데 임차인은 그게 안 돼요. 이거 주택 경매 들어가려면 소송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거는 거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대신 이 소송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줘요. 빨리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물의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정식 재판 절차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겠대. 근데 실제로 보증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겠죠. 초과해도 뭐 3억이든 뭐 30억이건 전부 다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판결을 내려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할 때도 집행 개시 요건도 좀 완화되어 있어요. 집행 개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경매한다는 소리예요. 경매할 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동시 이행 관계이다 보니 임차인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임대인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판결이 선고된다는 걸 배우셨어. 상환 이행 판결. 그러니까 피고에게만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원고에게도 일정한 명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을 돌려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 그러니까 원고도 주택을 인도하라는 명을 받게 되는 거죠. 상환 이행 판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민사 집행법의 원칙은 그렇답니다.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원래 원칙은 이거예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무가 뭐냐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오히려 부담된 의무를 말합니다. 뭘까요? 반대 의무가. 주택을 뭐 해줄 의무죠? 명도해줄 의무. 이 의무요. 이 의무의 이행을 제공을 다 했다는 거예요. 즉 주택을 비워줘야지만 집행,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요. 민사집행법에. 나도 이행을 명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칙을 여기다가 관철시켰다가는 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이 주택을 비워주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저게.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갈 거야? 보증금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특별규정을 만든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런 상환이행 판결로 집행을 신청할 때,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상환이행 판결로 승소해도 내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즉 주택을 비우지 않은 채로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서도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여기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도 그렇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 자체가 이 법을 완전히 모방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문제만 뭐 맞추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예, 예. 자, 문제 두 번 정도 나왔네. 여기서는 주임법은 옛날에 13, 17에 나왔지만 상위법에 똑같은 제도가 있고 거기도 한 두 차례 나왔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제법.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하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서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가 뭐죠? 주택을 명도해 줄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집에 거주를 계속하면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이번에 이제 우선 변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완전 다른 제도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우선 변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문은 여기 있으면 3조의 2항과 3항인데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 주택에 살고 있다가 이 주택이 경매되는 이야기예요. 경매가 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자, 첫 번째 쫓겨난다. 쫓겨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집에서 비워주고 이제 배당에 참가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쫓겨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할 수 있어도 대항해야 된다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항력을 선택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발로 걸어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경매 시에 이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 나갈 때 그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내 걸어놓은 저 보증금을 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그 이야기예요. 우선 문제 이야기예요. 자, 그러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훑어볼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일단 그러려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은 기본이에요. 대항 요건이 뭔데? 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니까 그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자 동시에 우선 변제권 요건으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 점유 상태. 이곳으로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 추가되어 있죠. 그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공매가 될 때, 그럴 때 그 임차주택 대지까지 포함해서요. 주택의 경매 대금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다? 대지. 토지도 임대인의 재산이잖아요. 대지의 경매 대금까지 포함해서 그 경매 대금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다. 이 우선 변제권이 내가 뭐 1번으로 받는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내 순위대로 받는 거야.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지 선순위의 우선 변제권자보다 더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지막에 임차인은 이 배당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수인, 여기서 양수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 얘기해요.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하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보증금을 탈 수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그러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살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배당 참가를 해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표가 완전히 확정되고 실제로 배당 받으려면 인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에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중요한 조문 아니에요. 다시 요건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상황 그리고 법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꼭 필수적인 절차 배당 요구해야 돼.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경락인에게 주택을 비워줘야 되지. 명도하고 확인서를 받아와야지 보증금을 탈 수 있어요. 하나씩 또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항 요건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동시에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제가 뭐 인터넷에서 샘플 좀 가져왔는데 확정일자 받아보셨죠? 이거 다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찍어주죠. 그렇죠? 확정일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이 날짜에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그런 문서 있었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일자죠. 그리고 확정일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다시 확정일자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죠. 이렇게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릉 이동 2020년 11월 18일 확정일자네. 그럼 여기 임대차 계약서니까 여기 어딘가에 보증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5억이라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뭐가 생긴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이 날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날짜에 저당권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위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는 상계 이동이네요. 상계 이동에 좀 오래됐는데 2017년 5월 11일 여기 뭐 7억이면 이 7억 원에 대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보세요. 이 주택이 이렇게 경매가 됐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 사람에게 돈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떤 부동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가 될 때 채권자들 중에 어떤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법원에다가 또 어떤 채권자들은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배당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등기부예요. 이 채권자의 이름이 등기부에 있으면 법원이 바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배당 요구 안 해도 저절로 배당 순서가 정해져요.
등기부에 이름 있는 채권자가 주로 누구죠? 등기부에 이름 있는 애들. 저당권자. 저당권자 나오죠. 채권자. 그 채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어때요? 걔도 전세금 반환 채권자 아닙니까? 전세권자 이런 사람. 아니면 가압류 해놓은 사람. 가압류도 등기부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순서가 정해져요. 하지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뭐 대항 요건이고 확정일자고 다 등기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스스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내가 배당 요구를 했더라면 이 사람에게 떨어졌을 돈이 다음번 배당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그럼 배당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자를 찾아가서 배당 잘못되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해석을 해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그리고 경락인에게 주택을 비워줘야 되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고. 됐어요. 자, 그다음 효력을 가볼게요. 효력은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시기 문제인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요, 대항 요건을 갖춘 그날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0시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당일날 취득해요. 아까 5월 11일로 찍혀 있으면 5월 11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날 당일날. 이게 이론상의 원칙인데 여기 살짝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이 근데 이론상으로는 예외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많을 거야. 어떤 경우냐면 확정일자를 대항요건하고 같은 날 갖춘 거야. 또는 확정일자를 미리 갖춰놓은 거야. 미리 찍어둔 거야, 계약서에. 그리고 이사를 나중에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함께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더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게,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죠? 동사무소에서 받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인도와 주민등록도 동사무소 거기 주민센터에서 해주고, 확정일자도 거기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들어온 인도를 받고 있는 그때 임차인은 그 인근의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실에서는 이 대항요건 갖추는 날하고 확정일자 받는 날이 같은 날일 때가 많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0시로 미뤄집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게 3월 15일이에요. 그럼 언제 물권이 된 거죠? 얘는 16일 0시.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확정일자를 3월 20일 날 한 5일 있다가 다시 와서 찍었어요. 받았어요. 우선 변제권은 3월 20일 날 생긴다고. 그 시각은 알 수 없을 때 보통 주간 중 이런 말 쓰는데 뭐 모르셔도 되고 3월 20일 날 생기는 거예요. 그날 생기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1번이.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확정일자도 받겠지 같이. 이렇게 되면 1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15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고 언제 생긴다? 16일 0시. 자, 이건 이론을 아셔야 돼. 이치를 아시면 다 어떤 케이스가 나와도 풀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이치냐면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이 힘이요. 이 힘은 일반 채권자의 힘이에요? 아니면 물권자의 힘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 한번 읊어보시죠. 누가 우선 변제권자지? 예를 들면 저당권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얘들 일반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그 물건의 가치를 독점 지배하는 물권자들이에요. 일반 채권자에게는 이런 힘이 없잖아.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근본 족보가? 채권인데 이게 언제 물권이 되지? 인주를 갖춘 다음 날 물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찍어놨어도 아직 물권이 안 된 거잖아요. 물권이 언제 된다고? 3월 16일 0시에 물권이 되면서 물권의 힘인 이 힘이 생기는 거야. 도장은 미리, 확정일자를 미리 찍어놨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똑같은 이치로 3월 15일 날 확정일자를 찍어놨지만 아직 전입신고도 안 했어. 물권이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니까 이미 없다가 3월 20일 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들어왔네. 21일 0시에 물권이 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미리 찍어뒀으니까 또 찍을 필요 없고 21일 0시에 물권이 되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이치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같은 날, 다 5월 11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언제 물권이 되지 이거? 12일 0시에 물권이 돼서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거 우선 변제권은 원래는 11일 날 생겨야 되지만 아직 물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언제? 12일 0시에 물권이 되면서 우선 변제권도 같이 발생하죠. 얘는 언제 물권이 된 거죠? 11일 주간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전속기간 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이 임차인이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살 수 있냐 없냐는 대항력의 문제죠. 우선 문제,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이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나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되고 쫓겨나고.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배당 요구 가능해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순서도 저당권이 선순위죠. 얘는 12일 0시니까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경매가 들어가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확정되고 배당을 받아도 여기 은행이라면 은행보다 늦게 받는 거지. 그렇죠? 은행 받고 남는 돈에서 배당 받고 나옵니다. 혹시 너무 싸게 팔려가지고 유찰되고 해가지고 싸게 팔리면은 다 못 받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 순위. 이 우선문제 순위는 여기 매각대금 배당 순위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 보시면 돼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5등급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우선면제권자죠. 그 위치로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 8등급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5등급 같은 등급 안에서도 또다시 우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등기된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 비교해가지고 이쪽이 빠르면 저당권이 선순위 배당, 확정일자가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 배당을 받아요. 공교롭게 날짜까지 완벽하게 똑같으면요. 채권 금액에 비례하는 안분 배당, 비율제 배당을 받아요. 되셨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상. 대상이 여기 보시면 대지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주택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주택과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지도 임대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꼭 주택에서만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대지에서도 대지가 경매되면 거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주택과 대지가 같이 경매가 되어서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동저당권에서 계산 문제 하나 배우셨죠? 안분 배당, 비율제 배당 받는 거 그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주택은 2억에 팔렸고 매각이 되었고 토지는 3억에 매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배당이 실시되면 이 보증금을 어떻게 받느냐? 2대 3으로 나누어서 5분의 2는 주택 경매 대금에서 5분의 3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안분해서 비율제로 나누어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대지만 매각되었을 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 채권자가 주택부터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대지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주택은 경매가 안 되고 땅부터 경매가 된 거야. 그러면 아직 주택 소유자는 바뀌지도 않는 거지만 임차인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나는 나중에 주택이 경매되면 여기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순위는 확보를 해놓았지만 그때 되면 또 무슨 돌발 변수가 생겨서 어떤 일이 꼬일지 모르니까 아예 이참에 받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때 이 계약 끝내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뭐만 경매되었을 때도 대지만 주택은 경매 안 되고 대지만 경매되어도 계약 해지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 해지하고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을 요구할 대지만 매각되었을 때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되어서 그 이후에 경매가 되었을 때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또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법정 담보물권. 얘는 법정 담보물권자예요. 판례가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판례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요 주택과 요 대지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거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담보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 한번 말해보시죠. 담보물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처럼 되면 얘가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주택과 토지에. 그럼 여기 여러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토지가 소유자가 막 바뀌어요. 바뀐다고 저당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계속 그대로 있다가 언젠가 그 토지가 경매되면 그게 누구 소유인 상태에서 경매가 되든지 간에 저당권자는 자기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갑이 원래는 토지 소유자였는데 그 위에 병으로 바뀌었어. 토지 주인이.
그 다음에 정으로 무로 막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 을이 이 토지가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힘, 담보물권의 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망한 거야, 무가. 망해가지고 토지가 경매 들어갈 때 그때도 이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배당을 참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우선물권 승계 이런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왜 만들었느냐? 이 임차인들을 보고 이제 은행 와서 돈 좀 빌려라 이거지. 돈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해 준 거예요. 보시면은 일정한 금융기관, 여기 금융기관 주로 은행이에요. 은행 아니면 뭐 보험회사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어요. 하여튼 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했어. 금융기관이. 그러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도 은행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야. 은행은 임차인도 아닌데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줘요. 승계를 인정을 해요. 그 순위 승계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근데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좀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이 임차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저당권자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에게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담보를 제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지. 자기 세입자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었으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전세권하고 하나 더 있지. 지상권. 요 두 개는 되잖아요. 근데 임차권은요? 안 되거든. 임차권은 안 돼요. 왜? 여러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은 등기부에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지상권은 등기부에 있죠. 전세권 지상권은 뭐 2번 있으면 2-1로 거기에 부기해서 권리지당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가 된 임대인 협력하에서 등기가 되어서 등기부에 이름 나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때도 안 돼요. 된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물권 법정주 위반에 등기가 됐건 안 됐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임차권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는 거야,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지. 그건 담보 가치가 없어서. 담보로 못 잡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법을 쓰는데 이 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죠. 그리고 이거 인주확까지 갖췄어. 이 주택 경매되면 자기 순번대로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은행에 양도해 버리는 거야. 채권 양도를 하는 거지. 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빌린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당신들이 이 채권을 행사를 하라는 거죠. 순위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거 경매로 털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요. 담보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순위를 그대로 얘가 승계하는 걸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 놓은 임대차 계약서는 은행에 가져갔을 때 담보 가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뭐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에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추었답니다. 그 전에 갖추었을 때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돼야지 물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대항력과 함께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을은 2017년 8월 5일 갑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9월 5일 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한다는 게 인도 받는다는 거죠.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그날 다 해버렸어요. 9월 5일. 그러니까 9월 5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지만은 아직 물권이 된 게 아니죠. 9월 6일 0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물권의 힘을 가지게 되죠.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제로 타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인도하고 명도 확인서를 가져와야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대지의 경매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성립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 주택과 대지가 다 임대인 소유였어요. 임대인 재산이었어.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가 됐어요. 주택은 경매가 안 되고. 그럴 때에도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배당 요구 해버리는 거지. 그럼 계약 해지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끝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계약 성립 체결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그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되어서 땅 주인이 바뀐 거지. 주택과 대지 소유가 달라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가 된 거예요.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요구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법정 담보물권화되어 있다는 거. 담보물권자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최우선 변제를 보도록 할게요. 최우선 변제. 일단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이 용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최자를 단 이유가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있거든요. 3등급에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 5등급에 있는 애들이 저당권자, 전세권자. 자, 오늘 이제 배우셨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담보물권자 2조. 법정 담보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들 중에 어떤 임차인들은 어떤 요건을 딱 갖추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얘들을 제껴버리는 거야. 우선 변제권자들보다도 더 우선해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 절차에서 받을 수 있어. 얘들보다 더 우선한다고 해서 뭐를 붙어놨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법에 어디를 찾아봐도 최우선 변제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야매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나오면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안 나와도 좀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대책 없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얘가 끝이면 최우선 변제 좋은데 요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부르려고? 대책 없이. 2번은 최최우선 변제지. 얘는 최최최우선 변제고, 얘는 뭐고, 얘는 중간에 끼 있는 거 최반인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야매로 쓰는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아니고, 뜻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그리고 하나 순위 하나 보고 가실 게, 최우선 변제 순위는 몇 순위? 3순위죠. 세금들은 어디 있느냐? 세금은 5순위와 4순위에 흩어져 있죠. 일반 조세는 5순위에서 얘들하고 같은 등급이고,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 특권에 따라서 4순위예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기본적으로 3순위죠. 그러니까 조세보다는 무조건 앞서 있어요. 조세하고 세금하고 뭘 따져가지고 우열을 정하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세금보다는 먼저 받아 챙기는 거야. 주택이 경매되면 이 최우선 변제금은. 뭔지 한번 볼게요. 8조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보호.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는 전액을 다 그렇게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만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이 표현이 나오면 우선 변제라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도 이거 뭘 얘기하는 거다?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요. 보증 금액 자체가 소액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좀 가난한 임차인들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임시 거처라도 마련하라라는 차원에서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요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8조를 보시면 임차인은 여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에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도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다른 담보물권자 한번 읊어보시죠. 주택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담보물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또 오늘 하나 더 배웠죠. 오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걔들 다 담보물권자들이죠. 걔들보다도 더 우선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액 다가 아니고 일정 금액을. 그거예요. 그게 요 개념이고,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요건이 8조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걸 외우셔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제1항의 요건? 3조 제1항의 요건이 대항 요건이에요. 인주를 갖추라는 거예요. 인주.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은 없네? 확정일자는 없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최우선 변제에 있어서는 인주, 대항 요건만 갖추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어야 됩니다. 제 2항에 보면 요건이 더 추가되는데 요때 이런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과 그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남아 있어요. 이 요건 소액의 기준을 갖추면서 이런 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경매 시에 최우선 면제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증금은 일정액 이하, 소위 말하는 소액 임차인이 되고 그리고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대항 요건 구비 그리고 경매나 공매 상황이에요. 경매 시의 얘기에 이것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것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배당에서 또 제외해요. 최우선 변제한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 요구 반드시 필요하고. 자, 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소액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를 4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기준이 다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2023년 2월 11일 날 얼마 전에 다시 증액되었어요. 기준이.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최우선 면제 기준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작년까지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서울만 기준으로 해볼게요. 서울의 소액 기준이 1억 5천이었거든요. 보증금액이 1억 5천 이하, 1억 5천부터 해서요. 포함해서 그 이하가 소액이었어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그 최우선 변제금액 최대 한도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1억 5천에 5천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바뀌었어요. 여기 1억 6,500으로 1,500 올랐고 기준은.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 원 올라서 5,500까지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여기는 다 500씩 올랐고 여기는 다 기존보다 1,500씩 올랐어요. 그냥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데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내가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 이게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법이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고 난 오늘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임차를 해요. 근데 1억 6천인 거야. 1억 6천이야 그 사람의 보증금이. 그럼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일까 이거지. 소액 임차인일까요? 아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소액 임차인일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임차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의 의미가 뭐냐면 내 앞에 우선 면제권자, 특히 저당권자가 있는데 그자보다 내가 일정 정도를 먼저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액인지 아닌지는 내가 임차를 하고 인주를 갖춘 날 그때 법령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제껴버릴 대상, 우선 면제권자, 주로 담보물권자, 저당권자 걔가 저당권을 취득한 그때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맞춰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임차를 했는데 1억 6천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자꾸 바뀐 거거든. 이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 얼마 했다고요? 1억 5천 이하. 그럼 2021년 5월 11일부터 요 날까지는 서울에서 저당권자를 제껴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아가려면 1억 5천 이하였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저당권자들이 졌어. 5천만 원까지 졌어. 그 기득권은 지금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보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임차를 했다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등기부를 봐야 돼. 봤더니 저당권이 언제 생겼냐면 요 날과 요 날 사이에 생겼어요. 2022년도 2022년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얼마 이하였어야 되는 거죠? 1억 5천. 그 기준을 지금도 우리가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1억 6천 가지고 니한테 소액으로 이길 수가 없어. 안 돼. 못 제껴 쟤를. 지금도 얼마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억 5천 이하야 돼. 혹시 여기 2019년도 저당권이 하나 있어? 농협 저당권? 그때 그 사람을 제끼려면 얼마 이하야 돼? 지금도 1억 1천 이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5,500까지 다 못 받아요. 그때 3,700이고 5천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금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액인지 아닌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소액으로 최우선 면제 받아서 피해를 입을 그 저당권자 기준으로 내가 소액인지 아닌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이건 완전히 외우셔야 돼. 경매 신청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출 것. 경매 신청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출 것.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요.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 또 배당 요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에서 제외.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깊게 해보죠. 효력,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요건을 딱 갖추면 경매가 들어갈 때 보증금 중 전액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 물권자들보다도 더 우선,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여러분들 2월 21일 얼마 전, 그 전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것까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 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이후에 거로 바꿔놨어요. 숫자를 지금. 그냥 그러니까 1억 6,500에 5,500으로 계산하자고 그냥.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당을 잡은 게 2023년 3월 1일이죠, 지금. 요 당시에는 이제 1억 6,500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요 저당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싶으면은 이제는 1억 6,500 이하이기만 하면 되지. 되셨나? 3월 1일 날 저당이 잡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4월 1일 날 임차를 했어, 얘가. 여긴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얘가 준 보증금은 1억 5천이야. 그럼 소액인가 아닌가? 소액 맞죠? 그리고 뭘 갖추고 있죠, 지금요? 대항 요건 갖추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안 갖춰도 그만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 좀 살다가 경매 들어간다고 칠게요. 경매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저당권과 함께 매각으로 뭐 하는 거죠? 소멸해요. 소멸. 쫓겨나는 거지. 쫓겨나면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을 요구하면 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 거지. 설령 얘가 1억 5천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무조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받고 얘가 받는 거야. 근데 서울에서 여러분들 1억 한 6,500 이하면 부자는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 보증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값이 뭐 너무 떨어져가지고 은행이 먼저 받고 남는 돈이 없어서 이 돈 못 챙기고 나오면은 완전히 진짜 길거리로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너 이 정도 되면은 경매가 들어갈 때 얘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먼저 받아올 수 있다는 거. 배당 요구하면 얼마까지? 지금은 얼마죠? 5,500이지. 그쵸? 5,500만 원을 얘보다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5,500을 받아요. 먼저 받고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다시 배당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억 5천 중에 5,500을 먼저 받았으니 얼마가 남았죠? 못 받은 돈이? 9,500 남았죠. 그 9,500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은 그건 이제 순서에 따라 다시 나머지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문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5,500. 그 다음에 얘가 저당권자가 돈을 받고 남는 돈에서 다시 9,500에 대해서 이 순위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되셨죠? 만약에 확정일자를 못 갖추고 살았다면요. 소액으로. 그래도 최우선 면제 5,500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만 나머지 9,500원 꽝이야. 저 8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완전 일반 채권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소액 임차인 제도예요. 자, 대상. 이 소액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주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해서요? 대지 가액을 포함해요. 주택과 대지 가액을 포함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대지만 매각되었을 때 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소액 임차인의 이 금액 범위는 2분의 1을 넘지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2분의 1이 한도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건 어떤 또 의미냐면 이런 거야. 이 집 한번 보세요. 갑소유 주택인데 여기 방이 4칸이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법은 방 한 칸만 임차를 한 임차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방마다 한 칸마다 임차인이 따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명의 임차인이 생긴 거야. 방 한 칸 임차를 했으니까 소액의 가능성이 높죠? 볼게요. 6천 서울이고요. 7천, 8천, 9천이라 그렇게 전부 다 1억 6,500 이하죠. 소액이라 치고요.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가 되었어요. 경매가 되는데 그 전에 얘들이 임차를 하기도 전에 사실 여기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여기에. 저당이 잡혀있는 집에 소액 임차인들이 4명이나 들어온 거야.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나지. 후순위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으면 이 저당권자, 담보물권자들보다 얼마씩 각각 5천, 최대 5,500씩 먼저 챙겨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금액이 5,500만 원에 4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4를 하면은 그게 2억 2천이에요. 금액이 커지죠? 근데 이 주택의 경매 대가 자체가 3억이라고 가정할게요. 3억에 팔렸어. 근데 최우선 면제금 배당을 딱 2억 2천씩 주면은 8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8천 가지고 또 나눠 먹게 해야 돼요, 얘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것도 좋은데 무슨 저당권자들은 죄졌냐 뭐 이런 거예요. 적당히 좀 합시다 이거예요.
그 적당히의 기준이 얼마라는 거지? 2분의 1.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의 합한 금액이 경매 대가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2분의 1이 한도예요. 그럼 이게 3억에 팔렸으면은 이게 2억 2천을 다 못 받아간다는 거지. 1억 5천을 딱 잘라가지고 1억 5천을 다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500만 원도 확정된 메이드된 금액이 아니에요. 최대 한도 금액이 5,500이라는 거예요. 5,500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소액 임차인이 같이 우르르 같이 살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기준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판례 좀 보겠습니다. 판례는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보증금을 정당하게 감액을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억 주고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을 2억 걸어놓고. 소액 아니죠. 소액 아닌데 이번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2억을 1억에 1억 원을 돌려받고 45만 원씩 월세를 주기로 했어요. 1억에 45로 바꿨어요. 그럼 소액이 되었어 안 되었어요? 되었고. 그리고 좀 이따 배우실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월차임이 있으면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을 시키거든요. 뭘 계산을 할 때. 근데 주택임대차는 월세가 있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증금 가지고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월세에 있어도 소액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5,5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엔 아니었어도 나중에 정당하게 감액이 되었다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지만, 이건 아까 우선 면제권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주택은 경매 안 되고 뭐만 경매? 대지만 경매되었을 때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대지가 타인에게 한번 양도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어도,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라 하느냐, 아까 봤던 우선 면제권과 지금 본 최우선 면제권은 법정 담보 물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당권처럼. 그러니까 저 땅 주인이 바뀐다고 이 최우선 면제의 힘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바뀌고 경매 들어가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쉽죠. 제일 마지막에 좀 심각해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이후에 주택이 씌워졌어. 그럴 때는 이 임차인들은, 소액 임차인들은 대지의 경매 대금으로부터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되어서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판단을 좀 뭔가를 해야 돼. 갑의 집이에요. 갑의 땅에 갑의 집인데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이 4명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찾아왔어. 국민은행을 찾아와서 대출을 받겠대. 돈을 빌려달래. 그럼 사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없죠.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을요, 이 대지를 담보로 제펴주겠대.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대.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땅이 향후 우리가 경매로 팔았을 때 얼마에 팔려나갈 것인지를 값어치를 책정을 해야 되죠. 담보 가치를 봐서 담보 가치가 높으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해봐야 되지. 나가서 봤더니 주택이 서 있네. 그래서 봤더니 임차인들이 살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뭔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소액 임차인들이 주택의 경매 대금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대지가 경매되어도 우리를 제낄 수 있어 없어? 우리 저당권자를요. 제낄 수 있어요. 그렇죠? 배당 요구 해버리면 제낄 수 있지. 그러니까 방이 4칸이 있고 4명의 임차인들이 있네. 최악의 경우로 상정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돈을 못 받아서 토지 경매 들어갔을 때 얘들이 전부 다 배당 요구 해버리면 내 앞에서 각 얼마씩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5,500씩 먼저 받아 챙길 수가 있잖아. 최악의 경우에.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5억으로 쳐주면 안 돼. 기본으로 2억 2천원 빼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서 있는 아래쪽 땅을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책정할 때 방의 개수를 세가지고 방 한 칸당 5,500씩 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1,600만 원씩 뺀다 그랬거든. 방 한 칸당. 그때 최우선 문제 한도 금액이 1,600이었거든요. 여러분들 5,500이죠. 세대 차이가 좀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거 다 없어졌는데 임대가 안 돼 있어. 주인이 살고 있어. 주인이 이 방 잤다 저 방 잤다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가능성을 예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선순위로 땅에 저당을 잡지. 하지만 다시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순위를 무시한 거라니까.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순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순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경매 들어가면 또 배당 요구 해가지고 5,500씩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임대가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이 존재만 하면 땅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지, 담보 가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 한 칸당 5,500씩 빼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판단해 보세요. 이건 뭐지? 없어. 이걸 담보로 대표주겠대. 이거는 이제 좋은 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도 배웠냐면 법정상권도 배웠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모습이 실행시 모습이라고. 이게 설정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주택이 지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매 들어가면 주택은 철거될 거 아닙니까? 법정상권이 생기지 않아서. 그리고 건물이 방이 몇 개 있어 지금? 방이 무슨 건물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감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은행으로서는. 그럼 풀로 돈을 꽉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대지에 저당이 잡혔어요.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거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들어온 거야, 소액으로. 이 소액 임차인들이 나대지가 이게 대지가 경매되었을 때 이 나대지 시절에 저당을 잡았던 은행들보다도 5,500씩 먼저 챙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행이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도 안 되고. 맞나요? 최우선 문제 못 받는다는 소리죠. 나대지에 저당이 잡히고 나중에 주택이 지어지고 그 주택을 소액으로 임차한 임차인들은 주택의 경매 대금에서는 당연히 최우선 문제가 됩니다. 주택에서는. 어디에서 안 된다는 거죠?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최우선 문제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하지 않냐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 주택의 소액 임차인들이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담보물권이 발생할 당시 주택이 있었어야 한다. 임대가 되었건 안 됐건 있었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게 그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그래서 최우선 문제는 최자란 말이 안 나와도 이 말이 있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 있으면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최우선 문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문제. 이게 바로 최우선 문제입니다. 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우선 변제권자들보다도 더 우선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우셔야 돼. 뭐 되기 전에 뭘 갖출 것?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확정일자는 안 갖춰도 되고 필요 없고 그거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의 등기되기 전까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얘는 필요 없고요. 자, 2022년 1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자, 이게 임차를 하고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자, 1억 2천이면 소액이죠. 이게 소액인지 아닌지는 이게 얘가 제껴버릴 저당권자가 어디에 생겼는지 몇 년도에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당권자 볼게요. 22년 7월 1일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 병의 저당권은 22년 7월 1일에 생긴 거야. 그럼 22년 7월 1일 당시 해당 법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1억 5천이었거든요. 소액이 되려면. 그럼 1억 5천 이하 맞아요? 안 맞아요? 소액인 거야. 소액 맞아. 그리고 그때는 5,500이 아니라 얼마였지? 5천. 지금도 5천이야. 얘 제끼려면요. 5천밖에 못 제껴요. 그렇죠? 그런 이치를 아시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췄네. 인도와 주민등록. 이렇게 설정해줬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2년 7월 1일이고 12월 1일이니까 선순위 저당권자 이 병이 심지어. 나중에 경매가 될 때 갑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이 주택을 임차를 하는 사람도 요 병을 제끼려면 얼마 이하여야 되는? 지금도 얼마 계속? 1억 5천 이하야 돼. 6,500이 아닙니다. 1억 5천 이하고 얼마밖에 먼저 못 받는 거지? 5천이야. 5,500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문제를 내기 좋지 이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처음에는 많았는데 감액을 해서 주임법상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임차인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이거는 충격적인 문제였죠. 매도를 해서 매도. 경매가 아니라 주택을 팔았는데 소액 임차인은 그 매매 대금에서 최우선 문제를 받겠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선 문제와 최우선 문제는 전부 다 상황이 뭐죠? 전제 상황이 경매 공매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줄을 쫙 서는데 그건 내 순위 확보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매매 계약하고 있어 지금. 그 집주인하고 새 주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계약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차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에 파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왜요? 그러니까 내 최우선 문제 좀 받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매매 계약에서 최우선 문제 받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경매시지, 경매. 이상한 문제죠, 이 6번. 이 문제는. X.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자,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최라는 말을 안 써도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행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을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 나왔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찾아가서 부당이득 하셨어, 배당금 반환해줘요 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거 몇 순위였죠? 배당 순서 3순위. 조세는요, 당해세는 4순위, 일반 조세는 5순위. 앞서 있는 거죠. 언제나 조세보다는 우선하죠. 그렇죠? 항상 우선해요. 그 다음에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를 한 을은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답니다. 그런데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존재는 하고 있었어. 되는데 미등기인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네? 그건 노 프라블럼.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중요한 게 아니지. 미등기인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런데 얘는 아니지. 얘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 주택이 지어진 거지. 그러니까 대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는 소리죠. 그 이후에 그 건물을 소액으로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되면 최우선 문제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뭐가 경매되었을 때 대지의 매각되면서 여기 봐, 최자 안 써도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문제 얘기하는 거야.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가 없죠. 없어요. X. 자, 갑이 대지만 병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지가 경매돼요. 대지가 경매된다 하더라도 이 법정 담보물권 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을은 그 상태에서도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문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서 대지 건물 매각 대금 동시 배당을 실시해요. 그러면 최우선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비율제로 어떤 배당을 받는다? 안분 배당, 나누어서 배당을 받는 게 원칙이다. 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뭐냐 하면은 취지는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런 제도예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하고 주택의 인도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 사람은 이사갈 준비를 다 마치고 주택의 명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네. 그럴 때 내가 그럼 보증금을 다음에 주세요 라고 이사를 가버리면 심각합니다. 이사를 갔다는 것은 점유를 잃는다는 소리죠. 그럼 대항력이 무너지죠. 상실되죠. 그럼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도 소멸해요. 그냥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죠.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안 돼. 그래서 을이 저 갑에게 그러면 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등기라도 좀 해줘요. 민법에 따른 등기. 621조 협력하에서 한 등기. 그거라도 하고 가면 괜찮거든요. 그건 또 안 해준대. 임대인은 보증금도 안 들어주면서. 그럴 때 얘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원을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이런 사연을 얘기하면 돼. 임대차 끝이 났는데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안 빼주고 등기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사유를 소명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사유를 들어보고 인정이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요. 명령으로 등기를 하라고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 촉탁을 받은 등기소가 등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임차권 등기거든요. 보시면 등기 목적이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 등기 원인을 보면 계약이 아니에요. 서울지방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거야. 이 명령에 따라서 등기소가 촉탁받아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보증금은 1억 2천에 점유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고 쭉 다 나와요. 이렇게 등기를 해 놓으면 이제는 이사를 가도 돼요. 이사 가도 대항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제도예요. 절차를 좀 보자면 언제 하느냐. 신청은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해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소명을 해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관할은 어디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이에요.
그러니까 1심 법원, 소위 말하는 1심 법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1심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 법원은 판결이나 결정의 형태로 재판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리고 등기소에 지체 없이 등기를 기입하라고,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무슨 이유로 기각을 시켰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럼 불복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는 수단을 한번 주고요. 임차인에게. 효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유지를 해요. 취득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걸 갖추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등기를 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해요.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와 우를 가지고 있었던 취득했던 경우에는 그 대와 우가 그대로 뭐 된다는 거예요? 유지되죠. 새로 취득하는 건 안 좋은 거지. 오히려 순위가 하강되기 때문에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권이 뭐죠 여러분들? 인주. 이걸 상실한다는 게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도 이미 취득한 대와 우는 상실되지 않는다. 딱 고정시켜 놓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집 비워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 나갔어. 집을 비워주고 등기해놓고 나갔는데 결국 소식이 들어와서 끝내 망했대. 이 주택이 경매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가 필요했었죠. 근데 등기부에 이름 올라왔으니까 경매 진행하면 법원이 바로 인지해요. 그래서 드디어 배당 요구가 필요 없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얘도 이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과의 관계, 여기 6항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집을 비워주고 등기해놓고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집이 빈 거네. 비었다고 그 집에 또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다고 그 만천하에 공시해놓은 그런 집에 겁도 없이 들어왔다? 최우선 문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이거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끝나 있는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를 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문제, 8조가 최우선 문제 그 조문이에요. 그런 것을 받을 권리가 없다. 최우선 문제 못 받는 거지. 못 받아요. 이후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문제권 행사 못 해요. 들어올 때 봤었어야지. 근데 봐도 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지방법원 명령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돼 있으니까 멋지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어도 최우선 문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의 관계인데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게 원래는 보증금 반환해 주는 거 하고 주택을 비워주는 게 동시행 관계죠. 근데 나는 비워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들어줘서 내가 임차권 등기하고 집 비워줘 버린 거잖아요. 선행을 해버렸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디에 빠져버린 거죠? 이행? 지체에 빠져서 지연배상도 붙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준비했대. 돈을 돌려줄 테니까 이 등기 말소하게 말소 등기소를 달래. 물론 주긴 주겠지만 저거 보증금 돌려주는 게 등기 말소하고 동시행 관계인 것은 아니지. 지체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행, 선후 이행 관계이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비용, 이 모든 사단은 다 누구 때문이죠? 값 때문이죠? 임대인 따라서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 등기에 소요된 비용들을 전부 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부담으로 해야지. 됐어.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종료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럼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맞춰지면 임차인이 등기명령 이거 이전에 취득해놓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뭐 돼요? 유지되죠. 그대로 기존의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이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행 의무죠. 지체되고 있는 보증금 반환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경로된 이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를 한 사람은
보증금 중에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했네. 뭐예요? 최우선 면제죠를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유로 인한 등기 비용은 모두 다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자, 사례 하나 풀어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X주택, 을 소유의 을이 임대인이에요. 갑은 임차인이에요. X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3월 5일 날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언제 물권이 되죠? 3월 6일 0시. 이 3억 원에 대한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기죠? 3월 6일 0시에 같이 생기지. 그렇죠? 확정일자를 미리 찍었지만. 근데 병이란 사람이 2018년 5월 6일, 5월 6일이니까 쟤보다 후순위네? 이 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후순위 저당권. 그리고 2020년 3월 9일이에요. 20년 3월 9일이라면 이 계약을 한 날부터 만으로 2년 하고도 한 며칠 지났어요. 거기에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쳤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되시죠?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저 을이 보증금을 3억 원 안 들어주니까 등기명령 신청한 거지. 등기 놓고 가버렸나 봐요. 이때 임차인 갑은 이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3월 9일 날 등기 났어요. 3월 10일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점유를 잃은 거지. 잃어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9일에 끝내 6월 9일 한참 있다가 경매가 시작됐네요. X주택이 매각이 되었어요.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지당권자의 병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지. 이제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배당 요구가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병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가지고 자 됐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거 하고 상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도 하겠습니다.